여러분 광복절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광복절 특선 영화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영화만 틀었나 봅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자신들이 한 짓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양인지 아베 총리의 패전 기념 연설에 반성과 책임이 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세 소리가 여전히 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나저나 가장 크게 만세를 외쳤을 분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 8월 16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5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노래 제목과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죠.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제주살이를 꿈꾸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점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제주살이 요즘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뭐 몇 달씩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한 달 또는 아이 방학 때 이제 장기 렌트를 해서 제주도에서 충분히 휴식은 보통 2박 3일 뭐 몇 박 며칠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제주도라는 낯선 곳에서 여행은 아니 거주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제 제주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통계를 낸 걸 보시면은 네. 이 주민등록 인구 통계 시스템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등록이 유입된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허허.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이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고 네. 하고요. 지난해 말까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네. 9만 명 정도가 한 10년 동안 증가했다고 하니까 네. 지금도 제주도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휴양과 휴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제주 살기, 그러니까 제주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트렌드다.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우리 뉴스파이터가 지금 이 시간을 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손정혜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한 달 살이가 좀 유행이에요. 아하. 그래서 한 분이 이 한 달 살이를 하려다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던 사연인데요. 아이고.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 딱 보니까 이제 그 숙소의 위치, 가격, 서비스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 위치도 제주시 구자읍이니까 아 여기면 최선이겠다. 네, 구자읍 근데 유명하잖아요. 이 네. 타운 아파트를 한 업체에서 장기 임대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서 네. 이 임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한 달씩 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 꽤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은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한 달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서 네. 이제 떠나야 되니까 아하. 비행기 티켓팅도 다 했고 그렇겠죠.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네. 입실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우리가 원래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걸려서요. 지금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갑자기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고 더 나아가서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받은 240만 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숙박비. 숙박비는 네. 이미 일시불로 다 냈어요. 아, 낸 거예요, 이미? 네. 아. 근데 문제는 그 외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숙박비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허,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제 비행기만 타고 몸만 비행기에 실으면 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 걸렸어요. 우리 안 되겠어. 미안합니다. 이거 입질 못해요. 이랬답니다. 피해자분들이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문자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은 공항에서 등을 붙이다가 전화를 받거나,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전화를 받거나, 다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게.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망설였었어요. 약간 망설였더니, 이제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 또 다른 고객이 남긴 후기를 캡처를 하고, 본인의 민증, 본인의 관련된 자격증 사진,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오픈을 해서 저희 쪽에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믿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일로 제주도에 대한 사실 이미지가 크게 좋은 건 아니고,
좀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주도에 대한 그동안 환상이라던가 뭐 이런 로망이라던가 이런 게 다 조금 깨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 업체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분의 마지막 얘기 들으셨죠? 이번 일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로망, 환상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그 숙박비, 한 달치 숙박비 240만 원을 전액 미리 지불했다는데, 아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씩 뭐 계약금만 정도만 미리 지불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도 이 계약금이 아닌 전액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이상하잖아요, 네네. 업체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워낙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아하. 얼른 전액을 입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게다가 이 피해자가 업체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네. 전날까지 예약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여행 가려는 심리 그 이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분들 등친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네. 이제 뭐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돈도 안 보기에. 줬죠, 네. 네, 근데 이제 원래 정상적인 그런 그 렌트 해주는 그 업체, 숙박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장기로 방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손님하고 예약을 먼저 하고 계약금을 걸고 추후에 완성됐을 때 이제 원래 돈이 가는 게 그렇죠.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전액을 애초부터 계약 당시부터 요구할 때부터 의심을 사실은 했었어요. 아하.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보니까 무슨 그 숙박업소 업종에 대한 확인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그 뭐냐 호실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네. 그 호실을 하나를 가지고 중복해서 손님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경찰에서 아하. 사기죄로 의율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네. 겁니다. 하하.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더 분통 터지는 게요. 피해자분들 더 분통 터지게 하는 게 이 업체 측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갑자기 계약 해지당하고 이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SNS에 관련된 피해 경험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 오히려 사과를 하기보다는 사모님이 곤란해지실 것 이런 여러 가지 아이고. 압박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를 사모님도 곤란해지실 거라는 명시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협박하는 건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 분통이 터진다라고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앞서 비단 저 인터뷰를 해주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게 이 피해 여성분만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이게 사기죄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B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똑같아요. 비행기 타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아유 입실이 안 됩니다. 어허. 저희가 또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자. 아까 말했던 그 레포토리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네. 아유 우리 저희 직원이 계약금을 들고 도망가가지고 환불을 바로 못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B 씨의 계약 기간을 딱 보니까 아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피해자라고 하셨던 분이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한 달 살이를 하려고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다른 피해자 B 씨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예요. 아이고. 근데 그럼 호실이 같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제 이중 계약까지 했을 그런 개연성이 높아진 개연성이 거기 있구나. 때문에 아. 이게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지금 보세요. 전국에 걸쳐서 같은 업체, 이 같은 업체에 전국의 27가족, 이 사람 연인으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가 이 업체에 피해를 당하셨어요.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 거주하시는 전국의 27분의 가족이 100명 정도가 피해를 당했고요. 피해 금액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앞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 말씀처럼 이 제주도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환상, 로망 지금 다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이 업체가 나쁜 게 뭔가 제주에 한 달 살이 해보고는 그런 심리,
뭔가 그런 걸 좀 악용했다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휴양지에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만의 또 나만의 시간을 그러니까요. 갖는다는 건 사실 누구나의 그 로망이잖아요. 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주입니다. 맞아요. 아름답기로 또 네. 휴양지로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다 깨서 아 정말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요 사실 포기한 것이 그 돈뿐만이 아닙니다. 아하. 거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장기 휴가를 내셨을 그랬을 거고요. 것 같아요. 또 무언가 업장을 꾸리고 있었으면 업장을 장기로 문을 닫고 계셨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모든 아하. 것을 다 포기하고 네. 한 달 동안의 휴가, 힐링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건데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아하. 처사입니다. 네. 김목준 의원님, 예, 예. 피해를 당하신 분, 그리고 피해 금액, 그리고 지금 상당히 뭐 분통 터진 상황이고, 이쯤 되면 피해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 설명하셨지만 27가족에 100여 명 정도 총 피해액이 5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240씩 받았다고 그러니까 네. 이들이 이제 아마 고소를 했습니다. 네. 전부 아하. 집단으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거 뭐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네. 사기죄로 뭐 명백히 의율돼서 처벌받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하겠죠. 이 부분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 상황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도로에 차를 몰고 다닐 때마다 참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화요일 낮 한 사거리 인근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당시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천천히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량이 멈춰섭니다. 그리고요, 흰색 입은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이 앞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차량 운전자가요, 어이없다는 듯이 이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에게 좀 따지듯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흰색 상의 입은 남성이 지금 갈색 물체를 들고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차량 뒤쪽 창문을 향해 이 지금 유리병인데 이걸 던집니다. 순식간에 그 차량 뒷문 파편 조각이 뛰고요. 네.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착각을 일으켜 가는데 지금 보세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금 빈병이 나뒹굴고요. 길바닥에 그리고 계속해서 차량을 향해서 뭔가를 집어 던집니다. 보세요. 저렇게 막 차량을 두들기기도 하고요. 물건으로.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저게 지금 보니까 이 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거의 뭐 이 속력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조수석 쪽을 들이받은 걸로 봐서는 네. 오른쪽에서 오던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아마 차를 쿵 받은 것 같아요. 아하. 그렇다면 저건 명백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아하, 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멈추고 차주에게 뭐 차가 어떤 조금 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사과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쓱 가네요. 지금 네. 그 홍순빈 아나운서께서 설명했지만. 네. 그리고 사과 없이 가니까 당연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네. 문을 열고 따지겠죠. 아하. 왜 남의 차를 들이받고 네. 당신 사과도 없이 그냥 가냐 하니까 네. 뭐 이 사람 그때부터 이제 바로 아마 어디 그 인근에 있는 그 맥주병 같이 보이는데 제 네. 눈에는요. 아마 맥주병 빈 병을 예. 쌓아놓은 맥주병 예, 박스에서 병을 꺼낸 것 같아요. 그 지금. 네. 병을 꺼내 가지고 와서 뒷유리에다 집어던져서 지금 그 유리까지 파손을 하는 네. 어떻게 명백히 뭐 네. 재물손괴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렇다면은 지금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의 그 어떤 상태를 네. 두 사람 운전자와 저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네. 그렇다면 저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하. 제가 판단할 때는 정신 상태가 약간 그 의심이 가는 사람. 네. 이를테면 자신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평상시 느끼는 사람을 네. 망상장애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 망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피해 의식이 높아요. 네. 그게 또 공격성으로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저 차도 보니까 외제차 같습니다. 네. 더운 날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타고 가는 사람이 뭐라 하니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가해 행위를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각도로 경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당 블랙박스를 이제 방송 전에 저희 제작진은 쭉 봤습니다만 애초에 앞서 보셨던 영상 보면 우회전을 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죠. 그 당시에 저 자전거 탄 남성이 이 운전자의 말이 저 블랙박스에 나옵니다. 아마 조수석 쪽 앞쪽 문을 이 저 자전거로 이 긁히듯 들이받았나 봐요. 지나가니까 운전자가 불러 세웁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불러 세우면서 대화를 하는 몇 마디 나누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해당 남성은 저렇게 무차별 차량을 부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백성만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지금 굉장히 억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아하. 딱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 지금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의를 하니까 잘 걸렸어. 그러니까 마치 항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까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주병으로 뭐 유리창도 깨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항의라도 너무 놀라서 이제 창문을 다 올린 거예요. 아하. 이건 본인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수 그러네요.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맥주병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벽돌을 들고 옵니다. 어허. 근데 벽돌을 들고 오는 걸 다행히 이제 슈퍼 앞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이제 뜯어 말린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도 이 가해자 쪽 아까 조금 전에 망상장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보신 횡단보도입니다. 네네. 횡단보도인데 자기가 지나가는데 차가 들어와서 툭 부딪혔는데 차에서 그럴 그 수 사람이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뭐라 그래? 아하. 하면서 지금 뭐 다른 무언가 자기의 분노적인 상태하고 결합이 돼서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귀가 멍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아까 지금 유리병으로 차에 던진 행동은 이제 손괴죄 정도 해당하겠지만 더 네. 나아가서 네. 이분이 지금 굉장히 거울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협박에 적용될 가능성도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저 유리병이 날아오는 걸 고스란히 지켜봤을 이 운전자. 당시에는 얼마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까요? 피해자분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가 먼저 진입을 하고 횡단보도를 절반 지났는데 저기 자동차 조수석을 이제 자전거로 사람하고 부딪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전거 앞바퀴로 제 차를 받고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방 영상 이제 보면은 차를 박아가지고 받고 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길래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제 차 박았다고 말했더니 그거를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벽돌을 집어들었었는데 옆에 장사해주던 분이 말려가지고 벽돌을 공사 중이어가지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길래 어떻게든 가가지고 쫓아왔었는데 이미 뭐 시야에서 사라져가지고 확인도 못했고. 이 피해 차주의 블랙박스까지 저희가 방송 전에 다 확인했는데요. 저 남성 저렇게 엄청난 행동을 저지른 후에 자전거를 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정희 변호사님, 혹시 이 남성에게 뺑소니죄도 물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등 사고로 인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고 후 미조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대해서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한 죄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가실비분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보험사고 처리를 했으면 네. 다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저 정말 이 몹쓸 행동을 한 남성요, 방송 보면 자수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저 옷차림 보면 주변 분들이 금방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주변 분들이 잘 다독여서 자수하라고 권유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만
경찰이 저 남성 잡을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건 잡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저 피해 운전자분의 블랙박스가 아닌 것 같아요. 피해 운전자분의 블랙박스 같으면 네. 명확하게 얼굴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아마 경찰에 제공됐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얼굴 인식이 이제 명백하고요. 제가 네. 보니까 또 하나 특징도 있네요. 왼손잡이네요. 아. 뭐 그런 부분. 그럼 네. 다 이제 아마 현장에서 이거 사이드 밀러를 저 사람이 손으로 뽑았는데 그 현장에 떨어져 있으니까 네. 지문 감식을 했던 것 같은데 아하.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저분을 검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천만다행으로요. 앞서 말씀드렸죠. 벽돌까지 저 장소 근처에 있던 벽돌까지 집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순간 허 소장님 네. 주변에 있던 슈퍼마켓 주인분께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다행히 벽돌은 내려놨대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행위를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남성분 그리고 걸어갈 때 분명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가고 네. 또 한 번 쳐다봐요.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죄를 졌다 생각하면 빠르게 걸어가거나 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네. 때는 스스로가 더 피해자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도 또 다른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는 외상후 격분 장애라고 해서요. 네. 내가 어떠한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모멸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네. 느끼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다른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나도 네.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반인이 이제는 좀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 조절 장애,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로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목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제작진이 저 피해 차주가 보내주신 저 피해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김목준 의원님 말씀처럼 저 가해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선명하게 네. 드러났기 때문에 검거는 뭐 시간 네.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있다면요. 곧장 이 길로 경찰에 자수해서 선처를 바라는 게 상책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꼭 자수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경찰에 알려주시거나 또는 자수를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간의 동상이몽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입니까? 글 제목이 네. 그러니까 엄마와 새언니가 SNS 때문에 싸웠어요입니다. 허허. 벌써 흥미지진하죠 벌써. 네네. 이제 어머니가 네. 원래 SNS 같은 걸 안 하시고 잘 몰랐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아유 내가 며느리랑 그 SNS 같이 하는데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나 봐요. 아하. 본격적으로 SNS 공부에 들어갑니다. 아. 어머님이. 그래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돼서 이제는 댓글도 달고 네. 사진도 올리고 이제 SNS가 사실 좀만 배우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부러웠던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네. 며느라 나랑 SNS 하자. 어허. 이제 그렇게 이제 SNS 하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새언니가 네.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은 요즘 SNS 하면 이 학부형들이 네. 왜 뭐 어제 왜 술을 먹었냐, 뭐 어제 누구를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요. 아, 사생활에 대해서도?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꾸 공격을 하니까 아. SNS를 잘 안 해요. 원래. 원래? 네, 원래 잘 안 해요. 이분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안 네,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게 자꾸 누군가가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예. 또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하.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네. 어머니가 아이 그 내 그 소원인데 네. 그건 좀 SNS 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느냐. 아하. 그러면서 이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의 마지막 단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야 며느라가 이거 하나 못 들어주냐, 아이고 이렇게 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불화란 지금 단어를 쓰셨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결혼 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거 원하는데 같이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며느리도 사실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웬만하면 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며느리도 또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이 고맙다.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고맙지만 네. 내가 유치원 교사라서 사생활도 주의해야 되고 특히 유치원 원장님이 SNS 자제라고 했다. 아, 원장님이 그런 말 원장이 해요? 교사한테 아. 자제하라고 한 상황에서 또 SNS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네. 제가 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아하. SNS는 좀 어렵다라고 아.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하. 어머니는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입장이 이제 반영되면 백성 변호사님 그냥 네. 이렇게 잠깐에 이렇게 뭔가 이 의견은 달랐지만 잘 마무리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더 거기서 물러나질 않았어요. 아하, 물러서지 않았다고요? 아하. 네, 좀 전에 이제 뭐 유치원 원장님까지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네. 그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 며느리랑 SNS로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면 네, 아. 그냥 아들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까지 네. 하면서 물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 이게 공방이 참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이에 대한 또 며느리 반응이 있습니까, 손 변호사님? 결국 이 며느리 폭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시누이가 쓴 건데요. 네. 새언니가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아하. 아이들을 안아들고서 친정으로 갔다고 해요. 세상에. 왜냐하면 수십 번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 나를 강요하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니까 아하. 싸우고 친정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네. 이 엄마한테 이 SNS를 알려준 게 이 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대신 새누이한테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라고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글을 올리신 분까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지금 자책감을 느끼게 될 정도인데 아니 근데 허 소장님 네. 며느리이시기도 하실 테니까 네. SNS 하자는 게 부담입니까?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아무래도 좀 감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방송도 저희 시부모님이 보시고 계실까봐 사실은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오늘부터 이제 그, SNS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말로 유치원 선생님들이요 SNS를 하다가 퇴사를 당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며느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가방을 싸고 어딘가지 갔다라는 것은요 아마 이거 하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기존부터 좀 믿지 못하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자주 연락을 해라, 자주 찾아와라라는 말씀들을 계속하시면서 그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SNS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 그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연을 제가 쭉 읽어봤었는데요. 이 SNS를 하자고 한 요청한 게 여러 차례 됐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시누이겠죠, 시누이. 이 며느리한테는요. 시누이가 좀 늦게 왔는데 그래서 그날 가족들이 저녁 먹다가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뭔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참아왔던 며느리 이제 속사포처럼 다 내뱉었다고 하는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거 진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며느라가랑 이렇게 좀 소통하는 차원에서 SNS 좀 같이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네. 어머니 입장에서 손주의 일상 같은 거 사진 이런 거 올리는 거 보고 싶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나면 아마 제 카톡에다가 잔뜩 손주로 도배할 것 그럴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난 며느리하고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는 그 신식 어머니 이런 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자랑 좀, 않겠어요? 이제 그런데 뭐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도 애걸복걸 해가지고까지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은데 네.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도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이제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이 단톡방 만들어 놓고 며느리하고 이 수시로 교통하고 통화하면요.
며느리 입장에서 사실 감시 내지는 통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이 일거수일투족이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중계방송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직업의 특성도 특성이지만 네. 사실은 통제받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SNS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요. 네. 이거는 사생활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애건 어른이건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네. 그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단순한 뭐 카톡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무슨 인스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며느리 쪽에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이거는 멀쩡히 끝날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유치원 선생님은 SNS에서 뭘 오르면 누군가가 학부형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둔 일도 생긴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계정만 만들면 돼요. 계정 만들고 아무것도 안 올리면 됩니다. 만들어만 주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거에 가서 댓글만 좀 달아드리면 돼요. 자기 사생활을 안 올려도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난 죽어도 못해하고 아이를 다 데리고 친정까지 가는 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당 SNS는 저희가 풀네임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땡땡입니다. 트땡땡. 아, 트땡땡 네, 같이 하자 알겠어요. 하는 건데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각 직장에서 지금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단체 SNS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급자가 뭘 올리면 거기에 이른바 읽고 씹는다는 표현. 그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게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야 나랑 목욕탕 한번 같이 가자라는 그런 강요가 있었으니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야 얘야 이 나랑 SNS를 같이 하자라는 요청에도 지금 이렇게 부담감이 된다는 거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이 사연을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세 부류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며느리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아하.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시어머니가 좀 너무했다라는 네. 반응도 보였고 아하. 또 역시 가족 간에는 SNS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댓글까지 확인할 수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네티즌 분들이요 참 글쎄 뭐 공평하다고 할까요? 아니 냉철하다 할까요? 한쪽 편만 지금 들어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에게 좀 잘 설명해야지라는 글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라 못합니다가 아니라 네. 왜 못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을 남기신 분은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하. 선생님들 절대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남자친구나 남편 보고 학부모들이 항상 한마디씩 하고 그다음에 이번엔 어디 갔네, 술을 많이 먹었네,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사진 올렸네 이러면서 수근수근대고 뒷말이 끊이지 않으니까 직업상 이거는 사용하기 힘드니 이거는 제가 소통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근데 제 직업이 SNS를 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라고 좀 이렇게 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아하. 시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하자고 네. 했겠느냐. 아하. 이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며느리의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너무해요. 이 글은 어떤 글이 올라와 있습니까? 일단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아하. 직장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글들도 있는데요.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일 때문에 좀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글도 있는데 제가 그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홈피기만 SNS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용자가 급감한 원인 중엔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일촌 신청하고 여러 가지 친구 신청하면서 SNS라는 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사생활을 공유하는 건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친구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부담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좀 시어머니가 간과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는 수십 번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니까 충분히 본인 설명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수십 번 했는데 거절하는 며느리한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며느리는 이렇게 수십 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끝끝내 하자고 하니까 이 역시도 상처가 돼서 이게 SNS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부 간의 갈등이 지금 SNS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며느리 입장, 아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 제가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얘기했잖아요. 며느리 입장을 꼭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게 꼭 학원 교사라서
그 SNS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다 해요. 왜 그게 그 무슨 문제가 남자 아까 감시 통제 하는데 왜 그거 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정만 만들어 놓고 댓글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정을 만드는 순간 네. 시어머니하고 이 교통하는 계정이 성립되는 순간 이제 수시로 문안 인사가 가야 돼요. 그건 의무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건 의무가 되고요. 네. 그리고 가족 간에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사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올려서 시어머니한테 알려야 되는 어떤 의무감. 네. 그게 이제 부담감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아. 그게 싫은 걸 겁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럴까요? 댓글 중에 앞서도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광고 카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간의 SNS 좀 금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가족 간의 SNS 피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상사와 SNS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가족이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네. 아마 가족하고는 이제 회사 약간의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라.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은요. 우리 시부모님은 SNS 친구 신청했는데 그 즉시 탈퇴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또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Y세대는 SNS가 아주 기본인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생뚱맞은 제안이지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이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요.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짬을 내서 두 분이 목욕탕 한번 가서 등 밀어드리면서 한번 이 속갯말을 해보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건 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항의가 빗발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폭염. 지금 서울에 연속된 폭염 날짜가 기록을 경신했단 말도 들려올 정도로 지금 폭염 때문에 전국이 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폭염에도 불구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놀이공원은 아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네. 이 퍼레이드까지 펼쳐져서 이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는데 아하. 놀이공원 뒤편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매트 위에서요,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주변의 동료들이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남성이요, 지금 보시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지금 몸 움직이시는 거 보였죠? 경련 증상까지 보입니다. 경련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이 조금 전까지 웃는 모습으로 놀이공원을 거닐고 있었는데요.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남성이 쓴 탈이 웃고 있었던 거고요. 네. 실제 남성의 표정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남성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쓰러져서 경련까지 일어날 정도로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분인데요? 놀이공원 가면 중간에 퍼레이드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인형을 쓴 연기자 그리고 안무가들 이렇게 지금 사진 보시죠. 이런 안무가들이 있는데 워낙 덥지 않습니까? 인형탈에 또 이 털옷에 또 털신발에 이 모든 이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를 착용한 채 연기를 펼치다가 공연 막바지에 탈진 증세로 보여서 아까 보셨던 남성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모습 보시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저곳을 아마 좀 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아이 손 잡고요. 그런데 그곳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시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가보면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하는데 왜 더워요? 라고 궁금증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곳은 그러니까 실내긴 실내인데 위에가 유리천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있죠. 그래서 네. 그 햇빛이 고스란히 그 실내로 들어와서 저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실내 온도가 결코 시원하지만 않고요. 네. 상당히 이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7월 24일과 25일에 이틀 연속 그 당시에 낮 최고 기온 37도. 물론
저 공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보셨던 것처럼 유리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다 차단할 수는 없죠. 그냥 햇빛은 그대로 통과가 됐을 거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저 영상 속에 누워 계셨던 그 피해 남성분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호흡이 좀 많이 힘들었고 가슴 통증이 많이 심했고 그리고 두통이 좀 심했어요. 바로 그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 대기실에서 좀 많이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24일 쓰러지고 나서 의무실을 제가 가봤잖아요. 갔을 때도 혈압 체크만 하고 딱히 큰 조치가 없었어요. 약을 준다거나 이렇게 체온을 따로 내려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어요. 정말 입이 안 떨어졌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발 병원에 가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의사 표현이 안 됐었던 거고. 자, 이렇게만 되면 지금 상당히 상태가 위중한데도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뉴스파이터는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밝혀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해당 업체의 입장은 뭐였는지 마저 전해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자가 실신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공연 중에 약간 주저앉는 듯한 그런 게 보여서 저희가 바로 가까운 의무실로 먼저 이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겼고요. 이 당시에 이 직원이, 이 연기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든가, 실신한 상태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어요. 이게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휴식을 부여를 했거든요. 쉴 수 있게끔요. 의무실에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의무실로 옮겨서 상태 체크했고, 휴식을 부여하면 되겠다는 간호사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 연기자 대기실로 옮겨서 휴식을 준 거고요. 그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보여지니까 저희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이때도 간호사가 같이 옆에서 그 상태를 체크를 해서 지금은 119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해서 부른 거고요. 저희 직원이 계속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챙겼거든요. 간호사도 그렇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리자들도 저희들도 전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지침을 준 적도 없고요. 뭘 감출해도 감출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요. 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딱 요약해서 말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누워서 경련까지 했던 이 캐릭터 인형을 쓰고 연기를 했던 연기자분은 당시 자신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혈압만 체크했을 뿐 조치가 미흡했다는 거고 이 업체 측은 무슨 소리냐? 간호사가 상주에 있는 곳이었고 간호사가 다 상태를 계속해서 곁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하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요. 그 전 단계로 아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다른 공연팀 사람들에게 발설을 금지시켰다. 그게 아까 마지막에 저게 해명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 피해자라고 지금 추정되는 분이 두 번이잖아요. 한 번 이게 쓰러진 게 아니에요. 24일도 쓰러졌고 25일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 당시에 그 실내 온도 저 인형 탈을 쓰고 있으면 40도가 넘을 거라고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는 정도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번 쓰러졌을 때 일단 간호사가 혈압 체크만 했다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 이 회사 측의 얘기랑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간호사가 계속 쭉 옆에서 붙어 있었고 네. 상태가 혹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체크를 했다는 건데 간호사가 계속 있었는지 부분은 확인이 금방 되지 않을까요? 그 그러네요. 옆에 주변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일단 제가 단언적으로 롯데월드가 무조건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이거는 지금 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당시 공연 도중 쓰러졌던 이 남성분 그리고 주변에 있던 동료분들은 앞서 영상 보셨죠? 상당히 걱정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련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의무실에서 1시간 동안 있기보다는 곁에서 지켜봤던 분들이 1시라도 빨리 119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9 신고 관련해서도 일단 피해 남성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짧아서 밥을 먹다가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입사하기 전 교육 3일을 받는데요. 그 교육을 받을 때부터 119 외부에 있는 119 신고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육은 3일 받았지만 내부에 있는 119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데 대다수예요. 직접 119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교육 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네. 119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게 실화일까요? 어떻습니까, 손 변호사? 근데 사실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상당히 인권침해 요소적이 있죠. 왜냐하면 인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경도에 따라서는 내부의 어떤 의무실에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급박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때는 전문 인력들이 대거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1분 1초의 어떤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어떤 규칙과 규정으로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손질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확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놀이시설의 대응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첫 번째, 간호사가 진단을 했다는 표현이 드는데 의료법상 간호사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죠. 아하. 이게 말하자면 폭염은 재난이라고 했는데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일 수 있어요. 실제로 폭염의 사망 사건까지 일어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의료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에 이 폭염 때문에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열사병 예방을 기본 수칙 이런 가이드라인을 규정을 해서 일선에 다 배포를 했거든요. 이 기준에 맞는 휴게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열 진화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 회사 측에서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다고 한다면 산재 처리도 가능하거든요.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입원 비용도 산재보험으로 그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 노동력을 행사하지 못한 일시소득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이런 설명도 없었고 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그 아르바이트생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 같은 측면도 있어요. 119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119 전화하는 거를 통제한다는 거는 자신들의 그 업장 내에서 발생한 어떤 그 아프고 이런 그 상황을 그 비밀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저도 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아마 의무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의무실이 존재하고 그 의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간호사야 신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의무실에 간호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응급조치 목적입니다. 네. 예,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9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의료인인 진짜 의사에게 물론 뭐 간호사도 의료인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호흡과 경련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네. 호흡에 어떤 그 부담을 느끼고 경련이 왔다고 그러면 이거는 간호사가 응급조치만 취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네. 즉시 119를 통해서 의사 앞으로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차제에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 피해 쓰러진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동료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그 얘기를 합니다. 회사 매뉴얼상 네. 저희가 직접 119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네. 교육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 이 의도는 김복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외부로 알려지는 것들을 일단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회사 측에서 이렇게 아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네요.
119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애초 교육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게 지금 피해 남성과 동료분들의 얘기인데 이에 대한 롯데월드 측의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0여 벌 정도가 됩니다. 수가 뭐 적다, 뭐 10여 개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119 신고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는 119나 219나 어떤 걸 이용해서라도 신고를 하게끔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들으신 것처럼 쟁점마다 주장이 180도 상반됩니다. 이 부분은 이쯤 되면 저 업체 측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좀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 롯데월드 가서 저 공연 한 번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번 아이 손잡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뒤에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허 소장님. 네.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인형탈은 웃고 있지만 아마 저분들은 울면서 공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업체도 아마 대기업이죠. 근데 거기 안에 매뉴얼이 정말로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고객이 만약에 때리면 기절한 척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도 어떻게 대처를 못해서 놀라고 그리고 기절한 척한 그 직원을 그러니까 데려갑니다. 데려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더 이상의 폭력이 없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선진화된 기본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저런 매뉴얼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의무실은 당연히 있죠. 네. 요즘에는 감정노동관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노동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알바입니다. 아르바이트 이 학생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었을까? 이틀 동안 일하면서 2번씩이나 쓰러졌으면서도 말을 네. 못했던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싫으면 그만둬.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는 심리치료 그리고 그 감정 노동자에 대한 치료가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똑같이 공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이 말씀 중에는 추정, 이 내용을 토대로 추정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밝히고요. 롯데월드 측에서도 나름 노력했다고 저희에게 알려온 내용이 뭐냐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쓰러진 이후에 다른 업무에 좀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이 업무에 있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을 또 밝혀왔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측의 이 내용을 또 그대로 반영을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밝혀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업체의 자율에만 맡기기 조금 이 정도가 넘치지 않나.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조금은 상황 파악, 실태 파악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롯데월드 측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건물 높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인권 의식도 같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차량에 낯선 사람이 올라탄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나 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낮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한 차량이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이후에 생긴 일을 지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 중앙에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보시면 신호도 무시하고 네. 차들 사이로 이제 가는데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고개 운전을 합니다. 큰일 뻔했네요. 네. 그 뒤로 경찰차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남성 저 오토바이를 훔친 건데
이 남성이 훔친 거는 오토바이만 아니었습니다. 아하.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검거가 됐네요. 다행히 검거가 됐는데 지금 저 영상만 보면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무슨 신호 위반하는 사람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훔쳐서 쫓아가거나 하는 것 같은데 김복주 의원님 정말 더 끔찍한 범죄는 따로 있었다고요? 네, 저 사람은 지금 그 음식 배달 가다가 뭐 신호 위반해서 경찰이 추적하니까 도망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미 추적을 받고 있던 사람이 아하, 있습니다. 네. 어떤 혐의로 추적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냐 하면요. 네. 어제 이제 그 8월 13일 날입니다. 네. 오후 4시 37분경에 김해시에 있는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네. 이제 그 마트 장을 보고 온 주부입니다. 아하. 장을 보고 나온 주부가 이제 그 본인의 승용차에 이제 그 외제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타켓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타는 순간 이제 그 여성을 그 위협해 가지고 이제 현금 금품을 강취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했던 사람인데 이 여성이 용케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탈출을 할 수가 아하, 있었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본인의 범행이 이제 그 미수에 그쳤고 아하. 그러자 이제 그 근처에 세웠던 본인의 차량을 네. 타고 도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근데 나중에 네. 이제 그 여성이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이 도주하던 그 범인의 차량 번호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기억을 해내게 됐고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이제 추적 중에 있던 사람인데 네. 승용차를 버리고 저렇게 오토바이 아하. 도주 행각을 한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네. 이 심하게 훼손된 차량은 대체 누구의 차량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 차량은 지금 네. 아까 보니까 그 도망 다니다가 이제 네. 사고가 나서 이제 저렇게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항상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마트 주차장에서 2시간을 대기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대기한 이유는 외제차를 타고 온 주부. 딱 피해 대상도 특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카드 빚이 한 연체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네. 직업도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든 누군가 약한 주부를 타겟팅해서 그 사람부터 이제 돈을 강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네. 문제는 저 사람이 2시간을 저기서 대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트 주차장이 관리가 허술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마트 주차장에서 약한 여성을 피해자로 타겟팅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그때 김복중 교수님이랑 저랑도 이제는 마트 주차장 내 관리인을 좀 늘리던가 네. 무언가 이제 마음 편히 장을 보러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번 사건에서 또 부족했다는 게 또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심하게 훼손된 차량이요. 앞서 김복준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다가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들이받는 사고를 낸 그 차량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나니까 서둘러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하마터면 정말로 이 강력 사건, 더 끔찍한 강력 사건이 생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 피해 여성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강도범이 도망을 가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끔찍한 사태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 네. 다행한 게 이게 목에 좀 상처 입은 거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여성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그러니까요. 예상이 들고요. 네. 저는 이거 수사한 경찰관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인 이 씨를 특정했던 것이 주변의 CCTV나 이런 걸로 특정했다기보다는 이 피해 여성이 도망가는 이 가해자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외워서 특정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트에 여전히 CCTV 사각지대나 CCTV가 제대로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함을 쳤으면 안전요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 차량을 목격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희도 마트 자주 가는데 네. 밤늦은 시각에 혼자 마트 가는 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모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대비가 보통은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그렇죠. 하잖아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맞습니다.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 2시간 대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자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CCTV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범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사실상 마트에서 제공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마트도 이 부분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요. 저도 목격했습니다만 마트를 가도요.
이 여성용 주차구역은 표시가 눈에 띄게 돼 있잖아요. 거기 버젓이 남성 운전자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고 그걸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트 측에서도요. 이런 거 모두가 지금 다 노력을 해야 된다요, 허 소장님 지금. 네, 그럼요. 지금 그 피해자가 가져간 건 단돈 500만 원이 아닙니다. 네. 그 여성분 피해자의 모든 인생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혼돈스럽겠습니까? 네. 혼자서 엘리베이터 못 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집문 열 때 주변 돌아보고 열어보고 하거든요. 아하, 네. 안전하게 쇼핑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연체금 500만 원을 갚으려고. 근데 그 500만 원 신용카드 연체로 다 유흥비 먹고 노는데 쓴 거예요, 김복주 의원님. 네. 거기에 쓴 500만 원 연체금 갚으려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네. 저지르려고 했다니 하니 이 남성에게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